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휘몰아치듯 지나간 지난 5달 동안에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대학 선배의 주선으로 와이프하고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네요. 연애를 4년 정도 했는데 중간에 헤어지고서 남남처럼 산 적도 2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사람이다 싶어서 식을 올렸습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3살 아래였고 당시 직업은 승무원이었습니다. 제 대학 선배의 아내가 승무원이어서 후배인 제 아내를 저에게 건너 소개를 해준 것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대학 선배가 참 부러웠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집어 아내를 소개시켜주려고 한 것에 참 고마웠고 들뜬 마음으로 소개팅에 갔다가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죠. 왜 남자들에게는 승무원을 향한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승무원 복장을 입고서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늘씬한 모습을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적마다 괜히 한 번쯤은 보게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여자를 소개받는 것도 모자라 너무 예쁘고 이상형과 다름이 없는 여자가 제 옆에 나와서 저도 퍽 당황했죠. 가슴이 설레서 말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사귀자며 첫날부터 들이댔고 제 조건과 겉모습이 나쁘지 않았던지 와이프도 흔쾌히 첫날의 데이트를 수락해줬어요. 만난 당일부터 사귀어서 남들처럼 웃고 우는 연애를 했고, 잠시 제가 일이 너무 바빠 연락을 소홀하게 한 이유를 가지고서 헤어짐이 있긴 했었지만, 언제나 제가 다시 아내에게 매달리고 다시 만나자는 애원을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혹 누군가 들으면 이런 제가 너무 찌질하고 못나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제가 와이프를 많이 좋아라 했습니다. 이대로 떠나보내기엔 너무 아쉬운 것이 많은 여자였어요. 저를 향한 사소한 것들 하나도 잘 배려할 줄 알고 제 농담에 잘 웃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쉽게 잘 뱉어내주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일전에 차도녀한테 한번 빠졌다가 제대로 상처 입고 이별을 한 적이 있어서 그 후로는 잘 웃고 착한 여자가 제 이상형이 되었는데요. 딱 와이프는 제가 그리던 이상적인 여자였고, 그래서 제가 밀어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승무원들은 잘나가는 사업가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시집을 간다고 하던데, 와이프는 제가 평범한 월급쟁이 회사원이어도 좋아라 했네요. 그렇게 제 아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아들 둘을 낳았고,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와이프를 무척 좋아를 하셨어요. 아들을 잘도 낳아줬다고 하며 말입니다. 저 또한 열심히 돈 벌어오면서 가정과 아내에게 충실하려고 매사 노력을 했고, 연애 때 연락 문제로 이별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더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아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주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아내가 행복해한다는 결혼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서는 정말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아내에게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가정이 오래도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상 밖의 일이어서 참 얼떨떨합니다. 마치 아군이었던 이들이 한순간에 뒤통수를 치고서 적군이 되어버린 듯한 심정이랄까요.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 정말 손주들을 예뻐라 하셨어요. 예전엔 전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하다 싶었을 정도로 손주 사랑에 각별한 분들이셨죠. 아내가 아이를 낳고서 하루도 되지 않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봐주겠다면서 부모를 자처하셨고, 그래서 장모님이 아내를 돌봐주러 집에 오셨다가 저희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그냥 처갓댁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 당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이 힘들어하실 것을 염려해 나름 자신이 보모를 해주겠다고 자처를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도 별말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길래 별 상관없어 하는 줄로만 알았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 거의 3달 가까이를 애를 돌봐준다며 지내신 어머니는 그러다가 본인이 애 보는 게 더 힘들다면서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는 애를 봐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 오히려 도움을 얻었다며 감사해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와이프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저한테 거의 협박하는 조로 무섭게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시어머니를 집안에 들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절대 저번과 같이 3달 동안 며느리 옆에서 제대로 몸조리도 못하게 하고 볶아먹으려 하는 짓을 또 당하지는 않을 거라면서 바득바득 일을 가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던 3개월 동안 아이돌 보고 시집살이를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서는 마음고생을 내내 했었나 보더라고요.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내고서 잠시 집에 쉬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는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청소를 하게 하고 본인 밥을 차리게 하면서 오히려 쉬는 거 방해했다고 합니다. 와이프나 아이를 봐서라도 저랑 싸우는 것이 싫어서 그걸 다 꾹꾹 눌러 참으면서 버텼던 것이고요. 그제서야 저도 부랴부랴 어머님을 집으로 못 오게 했고 다행히 둘째 아이는 장모님께서 집에 와주셔서는 아내 옆에 꼭 붙어 제대로 부모를 자처해 주셨습니다. 저도 퇴근을 하며 아내 옆에 와서는 모든 걸 도와주려고 애도 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내의 성에 차지 않았어요. 또다시 제 뒤에서 방해를 하던 저희 어머니 때문에 말입니다. 아내는 조금 더 일을 하다가 바로 휴직계를 내고서 육아에 집중을 했고 그러다 아예 사표를 써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놔두고서 집을 비우며 비행을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아내도 일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면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수시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는 언제 일자리를 다시 구해서 집을 놔두러 다닐 거냐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퍼붓고 사셨더군요. 아침 먹고서는 전화가 와선 너 설마 네 남편 회사 보내놓고 집구석에서 TV나 보고 있는 건 아니지? 라고 하며 당장이라도 일어나 집안일 아무거나 시작을 하라면서 잔소리를 퍼부으셨다고 하더군요. 전화 너머로 마치 집안에 CCTV를 설치하고서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마냥 거기 부엌 너머의 가스 뒤편에 끼어있을 먼지도 좀 닦고 베란다로 가서는 창틀에 먼지 쌓인 것도 좀 닦아내고 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켜보듯 지시를 해가면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해요. 그때가 코로나가 터지기도 전이었는데 전화로 랜선 시집살이를 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명절에 시댁에 가면 그렇게 아내를 찬밥 신세를 하면서 손주들만 이쁘다고 옆에 끼고 계셨고 애엄마는 당연히 아이들이 먹다 남은 것을 잔반 처리하듯 깨끗이 비워야 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들을 먹으라고 늘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새 밥을 주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조차 까마득히 몰랐어요. 늘 명절에 가면 집이 워낙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남자 테이블 따로 여자 테이블 따로 해서는 거실 한복판에서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뵙는 친척분들께 인사도 하며 식사를 했는지라 여자 테이블에서 아내가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해왔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밥을 그따위로 주셨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아내가 뭔가를 먹고 있다는 것만을 잘 확인하고 말았죠. 그러나 제가 모르는 사이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에서 아내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차별을 받고 모진 시집살이를 당해왔다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야 처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면서 말이죠. 불과 5달 전 어머니께서 집을 찾아오셨어요. 정말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말이죠. 퇴근하고 나니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집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애들이랑 노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내는 저희 엄마 옆에서 가만히 앉아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그때 아내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저를 보고서도 왔냐는 인사 한마디를 해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그 꼴을 그냥 보지 못한 채 왜 너는 남편이 돈 벌어서 집에 들어왔는데도 인사를 한 번 안 하니? 라며 아내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마치 모든 걸 체념했다는 식으로 여보 왔어? 라고 영혼 없는 인사를 했고요. 혹 엄마랑 아내가 싸웠나 싶기도 하고 괜히 여자들 사이에서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갑자기 왜 집에 와 있나 싶기도 하고 이 퇴근 시간까지 저희 집에 있으신 걸로 보아 오늘 밤에는 본인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실 건가 싶기도 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니는 아버지랑 거의 동시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 사이냐? 라면서 떨떠름이 그리고 뭔가 쌓인 게 있다는 듯 큰 목소리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는 다시 아이들이랑 놀아주셨고 어머님도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로 가는데
와이프는 그런 시부모님과 저를 본체만지 하면서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벌컥대며 마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뭐 일단 좋았습니다. 누구 하나 언성을 막 높이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 덕분에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와이프는 뭐가 그리 피곤한지 제게 별말을 않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부모님이 여전히 자고 계시길래 인사를 채 드리지도 못하고 급하게 출근했는데요. 집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저희 부모님은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어머님 옆에서 뭔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를 보고는 억지로 왔어? 라며 어머니 눈치를 보며 인사를 건넸고요. 저도 모르게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하신 거예요? 라면서 어머니께 물어보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 우리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지? 우리가 좀 서로 복잡거리면서 사는 게 더 낫겠지? 라고 말입니다. 며칠 지내보려고 왔는데 옆에서 손주를 끼고 있으니 너무 좋아서 집으로 내려가기 싫다면서 좀 더 늦기 전에 빨리 손주도 커가는 것도 보면서 옆에서 할미가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 어떠냐면서 갑자기 생각에도 없는 합가를 하자고 저한테 말을 하시는데 친아들인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걸 우리 와이프는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와이프는 표정이 싹 굳은 채로 눈을 질끈 감았고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전날에 내내 아내 표정이 좋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아내가 아들 하나도 아닌 둘을 키우면서 고생을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승무원 시절의 아내와는 달리 지금의 아내는 제대로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조차 하지를 못한 채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제 눈에도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본인도 늘 일을 하던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아내가 시어머니란 이유로 합가를 반대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엄마랑 함께 지내다 보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편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 같게도 어머니 말에 같이 사는 거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러면 엄마가 와이프 잘 도와주고 살 거지? 라면서 기분 좋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세 사람의 표정을 봤죠. 기쁘게 웃으면서 도와주는 걸 말이라고 식은 죽 먹기지 라며 환하게 웃으며 절 보는 부모님과 망연자실한 채로 죽일 듯이 노려보는 와이프의 표정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절 그렇게 노려보는 와이프가 순간 섭섭하고 밉더라고요. 나는 본인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합가를 해도 좋겠다 말을 꺼낸 건데 와이프는 그저 우리 부모님과 절대로 같이 살기 싫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거부를 하는 듯해 보여서 섭섭할만 했어요. 내가 기껏 돈 벌어다 주면서 아내가 집에서 애만 돌보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그런 내게 고마워하면서 시부모님께도 깍듯하게 대하지는 못할 망정 싫은 티를 조금씩 내면서 저를 노려보는 아내가 순간 예뻐 보이기는커녕 혼을 내주고 싶었달까요? 저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다는 것 정도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말이죠. 그간 엄마가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는 시집살이를 시키고 명절에는 애들이 먹다 남은 밥을 먹게만 하고 마음고생에 몸고생까지 시킬 건 다 시키면서 사셨을 줄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희 엄마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날 밤에 침대에 들어가서 말을 꺼냈는데 와이프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었는 줄 알면 합가를 절대 못할 거라면서 말이죠. 승무원인 자신은 무슨 동네 다방 종업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허구한 날 커피 대량에 식사 대량에 하다못해 꽃분 휴지까지 자신한테 시켜오던 분이신데 그런 사람이랑 한 집에서 평생을 같이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밖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들으실까 싶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는 쥐죽은 듯 울어 짜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부모님께는 제가 출근하고 난 후 아내의 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집으로 가셨고 가시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네 와이프가 평소에 그리 싹싹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나도 울컥한다. 내가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인데 며느리한테 고작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상처를 받아야 하나 싶어 말이지. 엄마도 너무 속상한데 난 이게 다 너네 와이프 때문에 합가를 하겠다는 거야. 애 둘을 키우기 혼자 많이 버거울 텐데 우리가 함께 살면 니네 와이프도 좀 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놀 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손주들 재롱 보면서 옆에서 웃고 살 수 있고 안 그러니? 그러니 네가 꼭 와이프를 설득해라. 엄마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머지않았어. 너도 잘 알지? 라고 말이죠. 엄마가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 저도 나이든 부모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에 아내를 바로 설득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날 아내를 통해서 저희 엄마가 아내를 얼마나 찬밥처럼 대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긴 했지만 참,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단지 시어머니란 이유로 밀어내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은연중에 조금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와이프가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는 소송에서 이혼하기 전에 그냥 합의를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 말도 안 된다면서 도장 찍는 걸 거부하고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려 발버둥을 쳤지만 아내는 절대로 저랑 같이 살 수가 없다며 합가를 하고 싶으면 너 혼자 부모님 모시고서 평생 효도하며 효자로 살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 효도를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건데?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내가 내 가족만 꾸리고 잘 살고 싶다는데 왜 자꾸 너네 부모님은 나한테 합가를 종용하며 억지로 당신들을 챙기라 말아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 엄마한테 받은 전화만 300통이 넘어. 300통이 넘는다고 이 자식아.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너네 엄마 때문에 고생한 걸 울면서 말했는데도 너는 결국 내 말이 아니라 니네 엄마 말을 따라서 합가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니네 엄마한테 나만 허락을 하면 합가를 할 거라는 말까지 했나 보지? 라면서 더 이상 눈물도 보이지 않은 채 저를 죽일 듯이 노래만 보며 아주 차갑게 말을 뱉어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정떨어지고 화가 나서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와이프와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신을 생각해서 얘를 돌봐주고 살림의 여유도 주게 하려고 합가를 하고 싶어 하셨던 건데 그 나이든 노인네한테 니네 엄마라고 예의 없게 칭하면서 남편이 제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와이프가 정말 정떨어졌거든요. 여전히 사랑하는 건 맞았고 내 아이들의 하나뿐인 엄마라 평생 제가 안고 갈 사람인 것도 분명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는 어떻게든 와이프랑 헤어지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겁을 줄 참이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나중에라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저한테 매달리며 이혼을 취소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자연스레 와이프의 이혼 합의를 취소함과 동시에 저희 부모님을 데리고서 집에 모셔올 참이었죠. 다 같이 합가를 해서는 잘 지내보면 와이프도 저희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긴 채 혼자 친구들이며 가족들을 보러 외출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곧 합가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을 낮추며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철저한 저만의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와이프랑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고 법원에 가서 제출을 했는데 숙려기간이 다 끝나갈 때까지 와이프는 도통 제게 사과를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자세를 낮추지도 않고 아예 그 길로 집을 나가서는 연락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와이프가 제게 먼저 머리를 숙이고 다가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아이들 양육권까지 제가 다 챙겼고 아이들 양육비조차 두 아이 합해서 겨우 30만 원으로 합의를 하고서는 이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에도 애초에 저나 와이프가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그 후엔 저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었는지라 모아놓은 돈이 마땅치 않아서 내내 월세살이였고 그래서 재산 분할을 딱히 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와이프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제게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끝까지 제게 먼저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3개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자존심이고 뭐고 다 죽인 채로 한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렸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그래도 아들들이 있는데 미련도 없이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린 아내의 행보에 충격도 받았고요. 당황한 마음에 이러다 진짜 이혼이 될 것 같다면서 당장 아내가 지내고 있을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더 없었고 자존심이고 뭐고 챙길 여유가 더 이상 없었어요. 설마 이혼을 하겠나 생각한 가정주부 아내가 이런 식으로 번호까지 바꾸면서까지 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유를 직접 듣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합가를 하지 않을 테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려고도 할 작정으로 갔어요. 하지만 저는 처가댁에 들어가자마자 금세 다른 세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본 장인 장모님이 상당히 당황해하시며 절 떨떠름이 내버려만 뒀어요. 전 같으면 사이가 왔다면서 이것저것 커피에 과일까지 한가득 내어 오셨을 텐데 이제는 남이라면서 물 한 모금조차 주지를 않으며 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아내는 집에 없었고 어딜 갔냐고 물어보려는 참에 밖에서 들어오는 와이프와 마주쳤는데요. 글쎄 요가라도 하는 건지 운동복을 입고서는 땀을 뺀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혼 직전보다 훨 얼굴에 생기도 돌았고 살도 뺀 건지 요가복이 너무나 잘 어울렸고요. 중요한 건 와이프도 저를 보고서는 저 새끼가 여기 왜 들어와 있어? 라면서 여전히 적대적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무릎까지 꿇고서는 절대로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막겠다면서 아내를 향해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정말 칼같이 저를 무시했어요. 내가 충분히 기회를 줬잖아. 당신한테 합가가 싫다고 말도 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누구보다 나를 신경 쓰지 않은 채 시어머니 입장부터 생각하며 나를 오히려 못돼 처먹은 며느리 마냥 바라봤잖아. 절대 그 집안 며느리로 그리고 당신 아내로 다시는 안 돌아가. 애들도 당신이 알아서 키워. 난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이를 보러 가며 내 나름대로 살 테니 양육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곧장 씻는다고 들어가 버렸어요. 졸지에 저는 와이프를 설득하러 왔다가 장인 장모님과 대면을 해야 했고 장인어른은 그 소리 하러 온 거야? 이런 씨삐리리 내 딸이 한 번 실패하지 두 번 또 실패를 하려고 그 집에 돌아가겠어? 당장 나가! 라며 제 멱살을 잡아 끌어서는 집 밖으로 쫓아버리셨어요. 집에 돌아와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지난 숙려기간 동안에도 와이프 없이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육아와 살림 그리고 회사 일까지 모든 걸 혼자서 평생 병행하며 살아야 한다니 진짜 아찔하고 두려워 미칠 노릇이었죠. 정말 오래도록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당장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제 아이들과 더 나이 들기 전 함께 살아보고 싶다면서 먼저 합가를 제안해 주신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나 혼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며 좀 더 편하게 아이들을 키워볼까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저의 계획은 아주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조르시던 엄마가 합가를 하러 집에 들어오라는 제 말에 1초도 뜸을 들이지 않은 채 내가 왜? 며느리도 없는데 그 집 들어가면 내가 애들 보고 살림 다 해야 하는데 내가 왜? 나는 이제 대접만 받고 살아야 하는 나이다. 너도 양심이 있음 네 엄마한테 이런 부탁 다신 꺼내지 마.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한 채 전화를 끊으셨어요. 합가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결국 자식 부부를 이혼까지 하게 만드신 엄마가 이제 와서 합가를 안 하겠다면서 나몰라라 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저도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와이프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가 우리 집에 합가를 해서 들어와 살려고 한 이유는 와이프가 애 보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가 있는 집에서 아무 일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시부모 대접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 하인 노릇을 할 와이프가 이혼을 하고는 남의 식구가 되었으니 대접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인 저와의 합가를 거부하신 거라는 걸 말이죠. 아이 둘 양육비도 겨우 30만 원을 마쳤고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고 정말 와이프는 그냥 몸만 나가서는 혼자 친정에 들어가 편안하게 운동도 하며 개인 시간을 보낼 채로 살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저 혼자 월세값을 내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하다못해 부모님의 도움 하나 없이 저 혼자 애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힘들고 버거워서 미칠 것 같은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 하나 없었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조차 하나가 없었어요. 이건 뭐 어머니와 와이프 사이에서 이상한 판단을 해서는 합가를 하려고 해봤다가 졸지에 제 발등을 찍은 것 마냥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린 것과도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월세 기간까지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졸지에 이사할 집까지 찾아다녀야 했고, 그렇게 평일엔 일하다 애 보러 가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집을 보러 다니다가 결국 회사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방 2개짜리 월세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사이 아내가 다 이사업체를 알아봐주고 집을 보러 다니면서 도와줬을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서 애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새삼 깨달으면서도 아내에게 제가 잘못한 것이 분명했기에 누구도 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감히 그리워한다는 말도 감히 어느 누구에게 꺼내볼 수가 없었고, 저는 지금도 저 스스로가 저지른 짓에 대한 후회만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중이에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요 40대 초반 주부 11년차 여자입니다. 뭐 이런 걸로 사연을 다 적어보내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참, 뭐 이런 걸로도 사람 마음이 유치해지고 화딱지 나서 죽겠더라고요. 주부 11년차라 나름 시집이며 남편이며 모두로부터의 불만에 익숙해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주부 11년차 노하우와 인생살이도 시어머니의 뻘스러운 짓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아직 더 견디면서 배우고 살아야 할 것이 많았는데 제가 너무 우리 시댁을 간과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처럼 주부로만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집을 와서 주부가 되었을 때부터 줄곧 살림살이에 대한 간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그릇 하나를 사더라도 제 취향의 그릇보다는 자신이 쓰던 것을 제게 물려주면서 그릇 사는 데에 돈 쓰지 말고 물려준 것들로만 아껴가면서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셨고요. 집에 왔다가 새 그릇이 하나라도 보이면 자기가 준 그릇을 아껴 써야 그릇도 사람 마음을 알고서는 오래도록 쓰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왜 새 물건을 드렸냐면서 제게 잔소리를 하곤 하셨죠. 자신이 쓰던 오래된 살림도구, 하다못해 시뻘건 국물 자국이 남아있는 국자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곰팡이가 쓸 것 같은 낡은 도마까지도 저한테 물려주겠다며 집에 들고 오셨어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전략을 저한테 전파시켜서는 어떻게든 자기 아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아껴보겠다며 제게 살림을 물려주려고 하셨죠. 뭐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시어머니께 스트레스가 쌓였던 바람에 쏘가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혼자서 창고같이 쓰는 하부장관에 고이 모셔놓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주부 살림이 늘어가다 보니 저도 저 나름대로의 시어머니를 대하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덕에 무사히 지금껏 남편이랑 이혼하겠다는 소리 한 번을 하지 않고서 잘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먼저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종종 자주 무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멋대로 집안 살림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들을 물려주겠다고 주셔놓고서는 저에겐 늘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받는 게 익숙할 거야 라는 말로 다른 친인척들 앞에서 무안을 주려고 하셨죠.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버릴 것까지 다 챙겨서는 저한테 등 떠밀듯 넘겨준 것들까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림 초보기도 했으니까 시어머님의 관심으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는 물건을 고지곳대로 웃으면서 받았고요. 그런데 꼭 어머님은 저를 향해서 자신한테는 줄 것이 없냐는 식으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대놓고 제게 시어머니한테 줄 건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셨지만 대체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돌려가며 말씀을 하셨답니다. 뭔가 시어머니랑은 참 잘 지내고 싶어도 매번 이런 식으로 말과 행동에서 기분이 나빴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신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건지 어머니께서도 저를 특별히 아끼려 하시거나 좋은 말로 칭찬을 해주려 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셨고요. 그러다가 3달 전인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3달 전 그 일이 시작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온라인으로 사과즙 4세트를 주문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초록창 뜨는 웹사이트의 쇼핑몰 안에서 지역 수산물 같은 것들을 본인 건강을 챙기겠다고 여러 번 사곤 하는 분이셨는데요. 이번에도 혼자 쇼핑몰 웹사이트를 끄적여 보시다가 사과즙을 박스채로 파는 업체를 발견하셨나 그걸 겁도 없이 4세트나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자세히 더 들여다보니 그건 모두 다 자신의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최근에 변비를 앓고 계셨는데 주변 어디서 사과를 먹어야 그 변비가 뚫리고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사과를 반드시 챙겨 먹으란 조언을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생과일인 사과를 직접 사서 깎아 먹어도 되었을 텐데 간단하고 가볍게 챙겨 먹겠다면서 사과가 아닌 사과즙을 주문하셨고요. 그렇게 주문한 즙들이 한 세트인 박스 안에 100개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총 4세트를 사셨으니 4박스, 그렇게 400개의 사과즙이 시댁으로 배송이 되었죠. 워낙 요즘 즙을 내서 파는 쇼핑몰 업자들이 많다 보니 가격은 그리 비싸지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이 시킨 이 문제의 400개의 사과즙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로부터 3주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 과일즙을 먹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거든요. 뭐든 적당히 먹어야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과하게 먹으면 그게 무엇이든 다 몸에는 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글쎄 그동안 겁도 없이 이 단 사과즙을 하루에 몇 개씩 까서는 드셨나 보더라고요. 안에 다 당분들이 가득할 게 뻔한데 그걸 그냥 맛있다면서 몸이 좋다면서 무식하게 말입니다. 이게 한 번 마시면 어른들한테는 과일 주스를 먹는 것처럼 달달하니 입맛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도 그냥 하루에도 끊이질 않고는 생각만 나면 사과즙을 뜯어서는 수시로 드셨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여름은 정말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급기야 유리병 하나에 사과즙을 여러 개 뜯어서는 그걸 냉장고 속에 넣어둔 채로 물 마시듯이 벌컥벌컥 맛깔나게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적정 섭취량의 곱절 이상인 양의 사과즙을 거의 한 달 가까이 내내 복용을 해오신 바람에 결국 어머님의 몸속이 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도 설사가 심하고 속이 부글부글 거려서 병원을 찾았더니만 평소 콩팥이 좋지 못했던 어머니께 사과즙이 아주 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칼륨 가득한 사과즙 때문에 콩팥이 일부 망가져서는 단기간이었지만 병원 시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요. 병원에서도 내내 수액을 맞긴 하셨지만 설사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빈혈 증상을 보이고 구토 증상이 주저앉기까지 하며 복통을 호소하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살다 그렇게 사과즙 하나로 입원까지 한 노인네는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걸 눈앞에서 아프다고 뒹구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병원에 입원을 하기 직전까지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내가 겨우 사과즙 몇 개 달랑 먹은 거 가지고 입원까지 해야 하는 거냐? 나 입원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라면서 제게 물어보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어머님께서 사과즙을 과다 복용하셨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었고요. 혈당에 콩팥에 정말 온몸이 문드러진 어머님은 다신 사과즙을 입에 대기도 싫다면서 아주 혀를 내두르셨어요. 입원한 내내도 옆 침대에서 간병인이 사과 하나를 조금이라도 깎아 먹으려고 하면 코로나를 빌미로 소리치면서 당장 그 사과 치워요. 꼴도 보기 싫어. 라며 괜시리 시비를 걸며 화를 내기도 하셨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며느리인 제가 내내 간병을 하다가 퇴원하고 나서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모셔왔는데요. 집에 들어가 보니 글쎄 사과즙이 한 대략 200개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냉장고 옆에 떡하니 말입니다. 그거 보니 저는 저대로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설사를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비위가 상해버렸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또다시 속이 쓰라니까 꼴도 보기 싫다면서 당장 사과를 치우라고 하셨어요. 버리라고는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 저도 그 사과즙을 어디다 둘까 하다가 그냥 시원한 베란다 한켠에다 뒀죠. 병원에선 절대로 사과즙을 더 이상 먹지도 말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몸 상태를 지켜본 후 사과 과육을 섭취하라고 알려줬기에 저하고 남편은 불안했던 나머지 시어머니를 앉혀놓은 채 한참이나 주의를 줬습니다. 시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사과즙을 쳐다보지도 마시라 했죠.
그냥 차라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그 후 시어머니가 제게 보인 반응은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사과즙이라면 저 같음 쳐다도 보지 않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그렇게나 아까워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못 먹는 걸 아니까 쳐다도 보기 싫다면서 치우라고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그걸 그냥 버리기엔 분명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그걸 저한테 일부 주겠다면서 억지로 손에 넣어주기도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과육이 더 맛있지 과즙은 신선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굉장히 별로더라고요. 애초에 씹어먹는 과일 말고는 살이 찔까봐 즙 같은 걸 잘 먹어본 적이 없었는지라 저도 시어머니께 과일즙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처음부터 절대로 자기 입엔 대지 않을 거라면서 고개를 저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슬슬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휴, 저 아까운 걸 내가 기껏 돈 주고 샀는데 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자니 아까워 죽겠고 저걸 어떻게 처치를 한다니 라면서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며 상당히 아우성을 떠시더라고요. 저 같은 그냥 싱크대에 줄줄 흘러내려서 버리고 말 텐데 그걸 꽁에 두고서 무슨 꽁돈이라도 벌 심상인 건지 쉽사리 버리려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졸지에 당근마켓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새 거니까 푼돈에 바꾸서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니 어머님은 그런 게 있었냐면서 당장에 핸드폰으로 어플을 깔고는 사과즙을 팔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도 눈치를 챘죠. 확실히 어머님께서 겨우 몇만 원 쏟아부은 게 아까워 사과즙을 버리지도 못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도 당근마켓에서 그거 하나 팔겠다고 아주 그냥 핸드폰을 옆에 꼭 끼고 살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퇴원하시고 나서 몸 상태를 좀 봐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주 시댁에 찾아갔었는데 갈 때마다 어머님은 핸드폰으로 당근마켓에서 건너오는 문자에 답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일주일 안에 어머님이 사과즙을 모두 다 파실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곧 어머님의 징징대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 딴에는 그 순간이 기다려졌죠. 하지만 이게 웬걸 어머님의 사과즙은 그 어느 곳에서도 팔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라도 나눠줘야겠다면서 여기저기 이웃들한테 막 퍼주고 다녔는데요. 이웃분들이 어머님께서 그 사과즙을 먹다가 콩팥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을 다 들으신 건지 아무도 살해하질 않았습니다. 그걸 왜 먹어야 하냐면서 오히려 입에도 대려고 하질 않고 선물로도 받으려 하지를 않으셨어요. 결국 어머님은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사과즙을 기부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내 집안에 고이 모셔두기만 해놨고요. 그 후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시댁을 자주 찾아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애 손을 잡고서 남편이랑 셋이서 시댁을 간간히 갔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베란다에 종이 재활용한다고 쓰레기통과 마찬가지 상자 옆에다가 세워둔 사과즙 박스를 봤답니다. 그걸 왜 버리지 못하실까 싶은 마음에 제가 잠시라도 보고만 있으면 시어머니는 제 옆으로 귀신같이 달려들어서는 말하셨죠. 내가 저걸 언제 다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기껏 돈 주고 산 건데 확 버리지도 못하겠고 저걸 가지고 있자니 집 공간만 차지하고 아휴 내가 저걸 미쳤다고 사가지고 아휴 정말 병원 신세 이제는 쓰레기까지 처박아 두고 사는구나 라고 말이죠. 꼭 저보고 어떻게든 처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저도 어느샌가부터 굉장히 그 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이 눈치를 챈 건지 어머니께서 사과즙 처치를 하기가 힘들다는 소리만 하시면 귀를 싹 닫고서는 못 들은 척 시아버지와 더 얘기를 나누면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당신 아들도 저러니 저도 제 아이랑 놀아주는 것을 핑계로 대면서 사과즙 얘기를 못 들은 것으로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바로 며칠 전 남편이 시댁에 갔다가 집에 오겠다면서 퇴근길에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줄 게 있다면서 남편만 따로 집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기분이 나빴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라 그러려니 했고요. 집에 고기 한 점이 있으면 자기 아들한테 한 입 더 물리겠다면서 퇴근하는 남편한테 너만 와라 는 소리를 하도 자주 하셨던 분이셨고 결혼생활 내내 자기 아들만 감싸고 챙기겠다며 벌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지라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이라도 먹고 올 테니 제가 남편 저녁상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었기에 고마웠죠. 내 집안일을 덜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신나게 전화를 끊고는 집에서 아이 학원 숙제를 봐주며 같이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2시간쯤 지나 늦은 시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만 손은 빈손이 아니더라고요. 그 손에 제가 너무 익숙한 뭔가를 이고서는 당당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집에서 처치곤란한 채로 떡하니 공간만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쓰레기나 다름없던 사과즙 상자였어요. 그러니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기분도 팍 상해버렸고요. 아니 이걸 나도 안 먹고 당신도 안 먹고 그렇다고 우리 애들한테 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의도 없이 가져오면 어떡해. 어머님 말씀에 그냥 떡하니 가져와 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팩을 뜯어서 싱크대에 다 버려야 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못 살겠다며 남편한테 괜히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받기 싫단 티를 내면서 지내왔는데 떡하니 쓰레기를 우리 집에 가져온 남편의 의도가 궁금함과 동시에 속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더니 혼자서 아주 차분하게 굴면서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툭 말하더라고요. 이거 당신 거 아닌데 엄마가 장모님 갖다 드리래. 라고 말이죠. 순간 저는 더욱 열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과즙을 우리 집에 가져온 그 순간보다 더 화가 났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본인 집에서 쓰레기 애물단지 취급을 하면서 차마 버리지를 못해서 아쉬워했고 또 처치하지 못해서 괴로워 죽겠다며 저희 부부에게 내내 하소연을 해오셨던 시어머니셨는데 그걸 뜬금없이 우리 친정엄마한테 가져다 주라고 했다니요. 도대체 우리 엄마를 뭘로 봤길래 이걸 가져다 주라 했겠냐고요. 저도 사람이고 우리 엄마의 딸인지라 분해 죽겠더라고요. 시댁에서 내 가족을 우습게 본 것만 같아서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철철 끓어올랐고 그걸 인해 시어머니가 아닌 제 앞에 남편에게로 쏟아 부었습니다. 아니 여보, 그렇다고 그냥 이거 받아오면 어떡해? 어머님이 집에서 쓰레기 취급했던 거 당신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런데 그걸 당신한테 감히 우리 엄마한테로 갖다 주라 하셨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처치하지도 못한 채로 짐짝 마냥 가지고 있던 걸?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왔고? 우리 엄마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우리 엄마도 어머님이랑 나이가 비슷하신데 설마 우리 엄마도 사과즙 받아먹고서 병원 신세를 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만약 병원에 똑같이 실려가기라도 하면 어머님이 책임지신데? 지신데? 라면서 남편한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너무 화가 난 바람에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열불을 토해내면서 남편한테 쏘아댔어요. 이건 분명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우습게 보고서 한 짓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들었던 나머지 남편을 향해서 험한 말도 내뱉었죠. 우리 엄마도 병원에 입원하면 니네 엄마가 다 책임지라고 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라고 말을 하면 남편은 저를 금방 이해해주고 자기 엄마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잘못을 시인할 줄로만 기대를 했습니다. 적어도 제 남편이니까 그 정도의 태도 정도는 갖춰줄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냥 아무 다른 집의 할머니도 아닌 시어머니의 사돈이잖아요. 적어도 사돈한테는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조심스러워하면서 전달해주지 않나요? 다른 양가 부모님들은 적어도 그런 식의 예의를 갖추면서 물건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지 않는가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를 내는 저희 반응이 오히려 너무 이상하고 못됐다면서 급기야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참, 당신 진짜 못났다 못났어. 엄마가 그냥 장모님 드리라는 건데 꼭 이렇게 말을 해야 해? 그냥 받아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뭘 또 우리 엄마가 입원하면 책임을 지네 어쩌네. 진짜 피곤하다 당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말이죠. 평소에 저 빼놓고 자기 아들만 챙긴 걸로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 제대로 된 인사 한번 혹은 선물 한번 해주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평소에 서로 오간 교류나 좋은 추억이 있었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시어머니신데 설마 우리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사과즙을 보내려 하셨겠냐고요.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우리 엄마를 잘 챙겨주거나 예의를 갖춰주는 분도 아니셨고요. 정작 본인이 더 먹지를 못하는 사과즙을 아주 그냥 쓸모없는 짐짝 마냥 정말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은 것인데 차마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든 되팔려고까지 하면서 집안에 가지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걸 실제로도 재활용품 뒤에 버리는 쓰레기 상자 옆에 두기도 하셨고요. 그걸 저나 남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고 몇 번이나 짐짝 취급하시면서 성가셔하는 걸 귀로도 들었는데 남편은 이제 와서 그걸 우리 엄마한테 가져다 주라고 했다면서 고분고분 들고는 저한테 전달을 해주려 했더라고요. 남편의 무심함 그리고 지네 엄마 입장만 생각할 줄 아는 이 뻔뻔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우리 엄마를 장모님으로 존중하며 대하기보다 그냥 아무 할머니 마냥 대하면서 우습게 여긴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들 이래 당신이 뭔데 이렇게 상관이야 라면서 저를 향해 또 한 번 더 주제 넘었다는 취급을 하는 남편에게 저도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여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머님들 일에 나보고 무슨 상관이냐고? 야, 우리 엄마야. 남의 어머니들 일이 아니라 우리 엄마 일이라고. 우리 엄마가 남이 쓰레기 취급하던 음식을 받게 생겼는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꼴을 겪고도 어머님 앞에서 안 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가져왔니. 나 이거 절대로 우리 엄마한테 못 주니까 당신이 버리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라며 화가 나서는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 방으로요. 도저히 남편이랑 같이 잘 수가 없어서 그날은 제 아이를 꼭 껴안고 잠들었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사과즙은 박스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는 남편을 밥도 안 차려주고 보내놓은 뒤 곧바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사과즙은 당연히 챙기지 않고서 바로 아침에 싱크대 안으로 죄다 버려버렸고요. 친정에는 당당히 빈손으로 갔어요. 엄마가 왔냐고 하시는데 선뜻 반갑게 인사를 못하겠더라고요. 혼자서 괜히 심호흡 한 번을 가다듬은 뒤에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못 먹을 거 없어? 내가 냉장고 정리 좀 해줄게. 버릴 거 있으면 지금 그냥 다 꺼내놔봐. 지금 당장. 라면서 말입니다. 얼떨결에 저를 따라서 냉동실 문을 여신 엄마는 저를 따라서 뭐 버릴 거 있냐고? 갑자기 왜? 버릴 거야 많지. 다 못 버려서 챙겨놓은 게 대부분이니까. 라면서 비닐봉지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엄마 냉동실을 비워주겠다는 마음으로 딱 봐도 오래되어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냉동 백설기까지 죄다 꺼내들어선 봉지 안에 담아 넣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친정 냉동실을 비운 후 다 새 음식으로 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일부 음식들만 봉지 안에 담아선 영문을 몰라하는 엄마를 뒤로 한 채 바로 친정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시댁을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애도 없이 혼자 시댁을 찾아오니 어머님도 저를 보곤 적잖게 당황하신 보였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쓰레기 취급을 하던 사과즙을 저한테 넘겨주고 난 다음날이어서 그런지 본인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한참 어제 남편이 왔었다 어쨌다 하시면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건네시다가 제 손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신 건지 그게 뭐냐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너 근데 왜 왔니? 라며 본론부터 말하라는 식으로 말을 던져내셨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무시하면서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친정에서 가져왔어요. 엄마가 주라세요. 라면서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내가 또 사과즙 드렸다고 뭘 챙겨주려고 하셨나 보네. 라면서 아주 속도 좋게 웃더라고요. 본인이 그 취급을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내다버린 사과즙을 마치 대단한 선물을 챙겨준 것 마냥 생색을 내는 게 너무 재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아주 방긋 시어머니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신나게 비닐봉지를 열어보다가 그 안에 든 녹아빠진 백설기에 냉동고기, 뭐 선물 같지도 않은 남이 먹다 남은 덜 녹은 음식물들을 보고는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니? 라면서 제게 물으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가 집에서 처치곤란해 하신 음식이에요.
어머님도 저희 엄마한테 사과지 버리셨으니 저도 똑같이 저희 엄마가 처치곤란해 하는 거 어머님 집으로 버리러 왔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냉동실 안에 곱게 잘 넣어뒀던 거예요. 엄마가 버리기 많이 아까우셨어요. 라고 말해줘.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뒷목을 잡으실 것처럼 표정을 완전히 일그러뜨리며 저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죄 없는 비닐봉지만 꾸겨 만지는데 진짜 어찌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잘 드세요. 전 가볼게요. 라면서 시어머니께 보란듯이 우리 엄마의 처치곤란한 쓰레기를 남겨두곤 시댁을 나왔더니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마치 개운해진 제 기분을 대변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집에 왔더니 세상에 어머님이 남편한테 뭐라 말을 한 건지 남편조차 제게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마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똥 씹은 표정을 지으셨던 것 마냥 남편 또한 할 말이 많은데 자신이 말할 처지가 못 된다는 듯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런 남편 앞에서 저는 제가 버려버린 사과즙 팩들을 모조리 모아다가 쓰레기 처리를 하고 오겠다며 아파트 밖을 나가서 혼자 1시간 정도 그냥 단지내를 돌면서 생각 좀 하느라 걷고 왔더니만 남편이 저를 내내 찾았던 건지 어디 갔다 왔냐며 기다렸다는 듯 묻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길로 다시 친정에 가기라도 한 줄 알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똑똑히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아무리 우리 집이라 날 우습게 여겨도 내가 다 똑같이 되갚아줄 거라 난 괜찮다고. 그러니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도 똑같이 되갚아줄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재차 입을 꾹 다물면서 아무 말 못하고 제 말에만 수긍을 하네요. 진작에 좀 이럴 것이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에서도 막내, 시댁에서도 막내, 회사에서도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27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전 유독 결혼을 일찍 한 편이어서 지금까지도 유일한 유부녀 멤버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런 애랑 결혼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 자기가 결혼을 하려면 얼마 정도는 모아야 하는지 혹은 얼마 정도 모은 남자를 만나야 결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면서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요. 정말 자기들 결혼하는데 저를 모델로 삼고서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르게 살아야 할지를 판가름하며 보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운 마음에 SNS는 진작에 접어버렸고 연락도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거 말고는 개개인과 따로 연락을 잘 취하지는 않았어요. 사는 게 팍팍해서 아내로서 딸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사는 게 바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제 마음을 정신없고 심란하게 만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어요. 남들처럼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살지 않겠노라고 일찍 결혼하면서 스스로 나를 MZ세대라 일컬으며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시댁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리고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시댁은 정말이지 독보적인 난장판인 집구석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서 멋모르고 결혼했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룬 저의 지난 시댁살이에 대한 이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희 남편은 3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저는 이 집안의 막내 며느리이자 나이조차 가장 어린 막내였습니다. 위로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네, 그리고 형님네까지 해서 특별한 날에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정말 운동회를 해도 되었을 만큼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저희 부부를 뺀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다 자녀도 둘씩 낳아서 살고 있었는지라 애들까지 포함하면 집안이 미어터질 정도였죠.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의 형제들이 참 좋은 분들이셨다는 겁니다. 첫째 아주버님네는 형님과 두 분이서 같이 세무사로 일하시며 사무실을 차려 동업을 하는 분들이셨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늘 막내인 저희 부부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고 명절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 생일까지도 축하한다며 용돈을 퍼주셨을 만큼 저희 부부를 얘들 마냥 많이 아끼고 좋아라 해주셨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대기업 회사원이고 형님은 주부신데요. 제가 젊어서 그런지 함께 인기 있는 카페나 맛집 같은 곳을 자주 가고 싶어 하셨어요. 지방에 살다가 올라오신 바람에 서울 안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주부가 되면서는 대학 친구들마저도 인연이 끊겨버렸다며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셨죠.
그래서 여러 번 함께 카페도 가고 주말에 데이트를 했었는데 정말 소녀소녀 하시더라고요. 말도 참 순둥이처럼 뱉으시고 제가 아랫사람인데도 조심스러워 하면서 예의를 갖추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이제는 제가 가장 편하다 생각을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집안의 유일한 외동딸인 형님께서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셨는데 어찌나 오픈마인드신지 결혼하고서 제게 단 한 번을 시집살이를 시키려고는 안 하셨고 또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본인이 딸이라며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을 봐주곤 하셨습니다. 전 정말로 식구만 많을 뿐이었고 막내라는 이유로 온 예쁨을 받으면서 시댁 사람들과 참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정말로 사는 게 팍팍해서 그렇지 시댁만 놓고 보면 저는 2번이고 3번이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딱 6개월 전이 올 초까지만은 말이죠. 시아버지의 폭탄 선언과 함께 온 집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저희 시아버지가 참 제비 같은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70을 넘었는데도 어찌나 꾸미는 걸 좋아라 하시는지 얼핏 보면 정말 60대로 보여질 만큼 옷도 세련되게 잘 입고 또 나돌아 다니는 걸 좋아라 하셨어요. 그럴 돈이 있으면 막내 아들네한테 용돈이라도 좀 주시면 좋으련만 연금 받는 돈으로 죄다 본인 꾸미는 것에 투자를 하시는 건지 매번 볼 때마다 옷도 바뀌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집안에 쌓이더라고요. 그걸 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늘 굳어 계셨고요. 어머님께서는 사실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결혼을 일찍 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시어머니께서 막내까지 모두 다 장가를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던 바람에 남편이 일찍 프로포즈를 했던 건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니께서는 쾌차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몸이 쇠약해져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바람에 저와 온 형님들이 나서서는 번갈아 가며 시댁을 찾아오곤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못하실 테니 대신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서는 가져왔고 혹여나 또 시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신 바람에 어머니 혼자 집안에서 공경에 처하진 않았을까 싶어서 할 일이 없어도 그냥 찾아가 보곤 했습니다. 형님들이 모두 다 솔선수범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챙기시니 저도 따라서 어른을 챙겨보려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기운을 윗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본받아가며 열심히 며느리 노릇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시댁 앞에서 아주 우연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온전히 2발로 걸어서는 집 밖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시아버지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더니만 그 길로 쭉 골목길을 빠져나가시더라고요. 희한했죠. 2분이서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 걸 본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근래에 시어머니가 집 밖에 지팡이 없이 나와 계신 것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 반찬을 싸가져 가는 길이어서 어찌할까 하다가 집안에 놔두고서 그냥 나오자는 생각으로 저 혼자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는 가족들끼리 다 공유를 하고 있어서 이미 아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 들어갔다가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 계셨는데 집 안방 쪽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왔냐?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분명 어머님은 밖에서 아버님이랑 손을 잡고 나가셨는데 말이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여기저기 막내로 살던 제가 눈치 보는 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다 결국 이건 도저히 아닌 일이다 싶었던 마음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불륜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으며 이번에도 늘 밖에 나돌아다니실 때 진작부터 알아봤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전 솔직히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알고 있던 사실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하고 있냐면서 확 따져 물어야 하는 건지 스스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마저 포기를 하고 사는 정도이니 시아버지의 불륜이 오죽 심했을까 싶은 마음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죠. 하지만 정확히 올초 명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아주버님네가 시댁에 모였어요.
어머님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 가던 중이어서 어머님은 그냥 안방에 누워 계셨고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합심을 해서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가시던 아버님께서 웬 여자 하나를 데려온 겁니다. 아버님의 상간녀 말입니다. 어린애들 눈에는 졸지의 할아버지 옆에 있는 할머니가 둘인 꼴이었어요. 자세히 그 여자를 보니 제가 저번에 얼핏 보고서 우리 시어머니신 줄 알았던 골목길 앞 그 여자더라고요. 나이는 시어머니보다 훨 어려 보였어요. 50대 후반에서 많게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더라고요. 형님들 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들의 우리 외국인 아주버님까지 모두 다 누구냐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와중에 급기야 외국인 아주버님은 두 사람이 닮았다면서 동생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상간녀를 보고서 친동생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에 아무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미 분류는 눈치챌 상황이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아버님이 다른 날도 아닌 명절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계신 집으로 불륜녀를 들인 바람에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더 얘기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작은 어머니가 될 사람이니 인사해라 라며 뻔뻔하게 소개를 시키려 하셔서 온 가족들이 아버님 말을 잘라먹곤 욕을 퍼붓고 진짜 난동을 피웠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밖에서 난 소란에 눈치를 채곤 거실까지 나오셨다가 그 길로 상간녀의 인사를 받고 쓰러졌고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이 합세를 해서는 상간녀를 집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저러다 확 엄마 돌아가시고 혼인신고라도 하는 게 아니냐면서 집은 정말 난리가 났고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쾌차를 바랬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우리 시어머니로 살아달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별별 생각에 저까지도 마음이 너무 심란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파서 곧 돌아가실 거라고 말을 한 건지 시아버지의 현 여자친구인 그 상간녀가 자식들이 없는 사이에 시댁에 쳐들어왔더라고요. 죽기 전에 깔끔하게 이혼을 해주던지 아니면 나가서 치료를 하다가 죽으라면서 시어머니께 온갖 악담을 퍼부은 바람에 어머님은 말까지 더듬으며 집에 주부로 지내고 계시던 둘째 형님께 연락을 했고 그 바람에 형님이 시댁으로 달려가면서 오만 시댁 식구들한테 다 연락을 돌리셨답니다. 그 바람에 온 가족들이 다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며 일을 하다 말고 시댁으로 뛰쳐갔죠. 가뜩이나 아파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상간녀가 집까지 쳐들어와 헤어져 달라 했다고 하니 화가 안 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저 또한 내일인 마냥 너무 열불이 나서는 회사에 반차를 내곤 곧장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내내 울면서 이러고 살기 싫다며 죽고 싶단 소리를 하시다가 결국 입원을 하셨고 겨우 퇴원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식들이 무서운지 상간녀를 다시 집에 들이는 막무가내의 짓을 하지는 않으셨지만요. 온 가족들이 시아버지를 정말로 경멸했습니다. 며느리들과 외국인 사이조차 시아버지의 어마무시한 이상스러운 짓거리에 대해서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워하고 또 원망을 했죠. 나날이 아파하는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불쌍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어머님 또한 스스로의 처지를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머님의 쾌차를 빌었음에도 하늘은 무심하게 어머님을 데려가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저를 포함한 온 식구들이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이렇게 가시면 억울해서 제대로 떠나실 수나 있겠냐면서 특히나 저희 셋째 형님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유일한 딸이어서 시부모님께 둘 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셨는데 시아버지의 외도로 괴로워만 하며 사신 시어머니를 향해 감정이입이 많이 되신 것이었죠. 그런 형님은 달래고 또 제 남편을 달래느라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고 뭐고 저희 시어머니 가시는 길이라도 제대로 가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온전히 장례식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진짜 하마터면 시아버지 멱살을 잡을 뻔했어요. 글쎄 시아버지가 그 상간녀를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데려온 겁니다. 그것도 상복을 입힌 채로 말입니다. 아니 상중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인데 그걸 왜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입고 있는 건지 그 꼴을 보자마자 저를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 불같은 분노에 휩싸이는 걸 전 분명히 봤습니다.
상간녀가 들어오는 순간 꺼이꺼이 울고 있던 셋째 형님이 무슨 폭격기 마냥 옆에서 슝 튕겨나가서는 상간녀한테로 달려든 바람에 온 가족들이 정신없이 형님을 따라가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형님의 손에 머리채가 잡혀서는 장례식장 테이블 위에 놔둔 상간녀를 따라서 시아버지는 아이고 네 새엄마한테 뭐하는 짓거리냐,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냐? 라면서 어떻게든 윗사람 취급을 하면서 상간녀를 더 지키려고 하셨는데요. 그 바람에 형님은 더욱 화를 내셨죠. 아버지는 저 이렇게 안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세요? 엄마 장례식장에 이게 무슨... 라면서 시아버지를 향해 피토하듯 화를 내다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요. 그 바람에 외국인 아주버님은 한국말을 조금 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What the fuck? fuck! 그 외치면서 형님을 업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둘째 형님이 얼떨결에 쓰러진 형님을 챙기겠다고 외국인 아주버님을 따라 같이 장례식장을 빠져나가셨고요. 저는 온 시댁 윗사람들이 시아버지와 상간녀한테 욕을 쏟아붓는 사이 유심히 상간녀를 봤어요. 온 가족들이 상간녀보다도 그런 상간녀를 장례식장에 데려온 시아버지를 향해 원망하듯 말하던 사이 슬그머니 시아버지 옆에서 팔짱을 끼면서 나 기껏 장례식장에 도리 지키려 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끝내는 순간 멀찌감치서 보고 있던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상간녀가 피식거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말하는 겁니다. 아유 참, 자식들 수준하고는... 라고 말입니다. 제가 멀리서 너무 쇼크를 받은 나머지 제대로 가족들 사이에서 시아버지를 향해 욕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자 아버님의 상간녀 눈에는 제가 그저 사람들 틈에 섞이기 싫어서 잠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상복을 입고 조강지차 장례식장에 나타난 본인의 짓거리에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제 표정을 상간녀는 그저 뭘 이렇게까지 난동을 피우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저를 지편을 들어줄 아군으로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앞에서 시아버지를 향해 욕을 날리던 온 자식들이 상간녀에게로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이내 상간녀가 바라보고 있던 중인 저에게도 시선이 쏠렸죠. 큰형님은 지금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자식들 수준하고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동서! 이 아줌마가 동서한테 뭐라고 한 거야? 라면서 믿을 수가 없다며 당장에 상간녀의 멱살을 쥐어잡았는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다들 그만두지 못해? 윗사람한테 자꾸 무식하게 폭력이나 쓰려고 하고 말이야. 딱 그만둬. 며느리가 어딜 감히 시애비 여자한테. 라면서 큰형님을 나무라셨어요. 나무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혼을 내신 거였죠. 장례식장은 이미 난장판이 되었고 조문객들이 하나도 못 볼 꼴을 본다면서 빠져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시아버지까지 멀쩡한 우리 형님한테 상간녀를 윗사람 대접하라고 혼을 내시니 저도 슬슬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게는 너무나 좋은 시댁이었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우울한 그림자를 들이우더니만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상간녀를 들여서는 셋째 형님은 쓰러지시고 나의 큰형님은 사람들 앞에서 개쪽을 당하며 상간녀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시다니. 그러니 저도 막내라고 가만히 뒷전에서 사태 파악만 하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더 이상 시어머니처럼 할 말 못한 채로 죽어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 꼴은 면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쪽팔리시죠? 지금 너무 쪽팔려서 콱 죽어버리고 싶으시죠? 라고 말을 했어요. 누가 저를 향해서 어린 년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어리니까 어린 제 눈에도 시아버지와 상간녀의 모습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저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서 감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확 입 안 다물고 있어? 라면서 저를 향해 콧방귀를 뀌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가족들 싸움에서 가만히 지혜 할 말을 하며 뻔뻔스레 서있던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저를 향해 말하더라고요. 어른들 대화 나누는데 어린애가 함부로 끼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 얘기하시는데 어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라고 말이죠. 세상에 꼴에 우리 시아버지 첩이라고 가장 어려 보이는 저를 향해서
시어머니 짓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대화에 끼라마라 하면서 감히 저한테 입을 다물라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를 막내라고 예뻐해주셨던 오마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남편을 시작으로 저희 큰형님과 큰아주버님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까지 온 식구들이 이 옆에 내가 어디서 시자 노릇이야? 라고 하면서 상간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졸지에 예쁨 받는 막내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다는 이유로 식구들이 더는 못 참겠다고 달려들어 버린 겁니다. 그 와중에 마누라한테 쓴소리 했다고 제 남편이 가장 열이 받아서는 내 아버지도 아니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요. 엄마 보기 쪽팔리고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 안에 들여요. 나가라는 말 안 들려요? 라면서 시아버지까지 싸잡아서는 어떻게든 장례식장에서 쫓아내겠다고 안달이었고요. 아주버님들도 두 분이서 합세를 해서는 어떻게든 상간녀를 쫓아내겠다고 어깨를 밀치고 위협을 하는데 그 와중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재수없게 어딜 상복 입고 기어들어와? 아줌마 그거 당장 안 벗어? 라면서 쫓겨나던 상간녀를 데리고서는 급기야 가족 탈의실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얼떨결에 형님을 따라간 저까지 합세를 해서는 그 상간녀가 입고 있던 상복을 벗겼습니다. 전 순간 그 짓을 하면서도 이러다가 이 아줌마의 빨개 벗은 몸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형님을 말려야 하는지 고민을 했어요. 그 아줌마는 속에다가 속바지에 속내의까지 챙겨서 입었더라고요. 그 뻘뻘거리는 더워 죽겠는 한여름의 말입니다. 그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형님까지 옳다구나 하면서 바로 밖에서 시아버지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아주버님들을 불렀어요. 그제서야 탈의실 안으로 들어온 아주버님들은 속내의만 달랑 입고 있던 시아버지와 상간녀를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질질 끌어당겨서는 탈의실에서 그리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영영 내쫓아 버렸습니다. 끌려가는 길 내내 그 아줌마는 시아버지와 무슨 사랑의 오적교라도 권하려는지 오빠!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 손 한 번을 잡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같이 나가겠으니 놔달란 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걸 보고만 있을 우리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저까지 합세를 해서는 그 여자의 살집과 옷자락을 손으로 세게 꼬집어가면서 장례식장 밖으로 인정사정 없이 내쫓았고 형님은 급기야 그 아줌마가 벗은 상복이 재수가 없다면서 장례식장 밖으로까지 들고 나와서는 태워버리겠다고 라이터를 찾다가 그 자리에서 불까지 피우셨어요. 졸지에 신고당할 뻔하고서 저까지 가슴을 졸였는데 다들 상간녀의 출몰로 난장판이 된 집구석이란 걸 보고 알았는지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급기야 말리러 온 직원분도 한켠에 소화기 하나를 들고서는 가만히 그 상복이 다 태워지길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불타는 상복에 형님의 눈초리까지 받으니 그 상간녀도 절대로 만만한 집구석이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자리에서 도망치더라고요. 아버님 손을 꼭 잡고 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남편과 온 시댁 식구들이 말하더라고요. 시아버지랑은 완전히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 끊어버리겠다고 말이죠. 이대로 영영 연을 끊고서 사람 취급 안 하고 사는 게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향한 도리일 거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 말에 저도 격하게 공감을 했고요. 큰형님네는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셨습니다. 생각을 할수록 분해 죽겠다면서 큰아주버님은 화를 참지 못하셨고 결국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대신해 상간죄로 고소할 수 없겠냐면서 당장 장례식장을 뛰쳐나가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얼떨결에 제가 맏며느리 노릇을 자처하면서 끝까지 장례식장에 남아있어야 했는데 진짜 기분이 역같더라고요. 내 남편이 상간녀를 내 장례식장에 데려왔더라면 죽어있는 내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붙들고 불쌍하다며 엉엉 곡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절반은 분노가 어려진 눈물이었고요. 다행히 장례 마지막 순간에는 온 형제들이 다시금 장례식장에 다 모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셋째 형님은 여전히 눈물바람이셨고 온 시어머니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까지도 한마음으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곤 좀 더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이의 시아버지의 존재는 절대로 없을 거란 걸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 해봤자 집 한 채의 연금이 전부였는데 당장에 푼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자식들은 미련 없이 그 재산을 포기했어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소송을 해서라도 자식 몫은 되찾을 거라면서
다들 일단은 나 몰라라 한 것이죠.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도 못한 채 그냥 연금에 의지하며 그 집에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상간녀랑 원하던 연애를 하며 사시게 되었고요. 저랑 형님들의 합세를 해서는 그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와 어머님 유품까지 모든 것을 거덜내온 바람에 시아버지는 거의 빈집에서 다시 살림을 꾸려가며 집을 채워나가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돈을 한두 푼 써야 하는 게 아니라면서 막내인 저한테로 살림살이 좀 채워달라고 연락을 해오셨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남편이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며 연락하지 말란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줘서 제가 딱히 해야 할 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저는 계시던 시부모님을 두 분 다 떠나보낸 후 형님들, 아주버님들과 자식들끼리 똘똘 뭉쳐서는 앞으로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도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요.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당한 개망신을 생각하면 통쾌해 죽겠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상간녀 하나 정도는 개묵살을 시키며 살 생각입니다. 그 생각 하나로 우리 시댁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는 사는 중이기도 하고요.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이런 저희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웃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